내 아랫도리 구멍을 생중계해줄까? 전역하던 날 여대생을 향한 조폭들의 역겨운 성희롱을 들은 UDT 여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이후 그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시키면서 소탕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새벽 공기는 바다의 짠 내음과 쇠붙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세상이 불가능이라 부르는 작전의 최선봉에 서는 이들의 심장부. 그곳에서 백가람 상사의 지난 10년은 파도와 화약,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 마침내 그 길고 짙었던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다. 바닷물에 절고 햇볕에 발에 익숙해진 검은색 작전복 대신 빳빳하게 각 잡힌 전투복이 어깨를 눌렀다. 그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 무거웠다. 저녁식은 조촐했다. 전단장과의 마지막 악수. 투박하고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손을 맞잡으며 그는 말했다. 지난 10년 조국은 백상사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부디 그 강인한 정신으로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지옥주 훈련의 마지막 밤 탈진 직전의 동료를 등에 업고 차가운 뻘밭을 기었던 기억. 적진 깊숙이 침투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목표를 기다리던 수많은 밤들. 안도감과 후련함, 그리고 이제껏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민간인 백가람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녀의 손은 이미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고무보트의 노를 잡고 레펠줄의 의지에 선체를 오르내렸으며 소음기 달린 기관단총을 몸의 일부처럼 다루며 생긴 흉터와 굳은 살이 지난 세월의 훈장이었다. 민간에서는 부디 이 손으로 흙이나 만지며 살기를 바란다. 동기들의 마지막 농담이 뇌리에 박혔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육중한 군용 더플백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잠수용 나이프와 함께 앞으로의 삶이 될 소박한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강원도 고성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다이빙 샵을 여는 것. 더 이상 총성도 비명도 없는 곳에서 그저 바다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였다. 오전 11시. 백가람은 마침내 부대 정문을 등졌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익숙한 위병소와 불가능은 없다는 비석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진해의 번화가가 아닌 외부와 거의 단절된 작은 시골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한 후미진 정류장이었다. 조용한 삶을 시작하기 전 군 생활 내내 마음의 짐이었던 먼 친척 어른의 묘에 들르기 위함이었다. 정류장은 낡고 허름했다. 녹슨 철제 지붕,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나무 벤치, 그리고 비바람에 바랜 버스 시간표. 주변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와 문 닫은 낡은 창고뿐이었다. 인적 하나 없는 정오의 한적함. 백가람은 벤치에 앉아 더플백을 내려놓았다. 휴대폰 전원을 켜자 그동안 차단되었던 세상의 소음이 밀려들어왔다. 그녀는 익숙지 않은 그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그저 눈을 감고 바다를 품은 바람 냄새와 흙 냄새를 맡았다. 평화.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굉음에 가까운 엔진 소리가 고요함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튜닝으로 요란해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듯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불량한 기운을 온몸으로 내뿜는 사내 셋이 차에서 내렸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했고 나머지 둘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하나같이 몸에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입에는 담배를 비스듬히 문 채 주변을 오만하게 훑었다.
백가람의 모든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걸음걸이, 눈빛, 짝다리를 짚는 자세.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하며 단련된 그녀의 관찰력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위험 수위를 감지했다. 저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야. 동네 양아치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 집단. 사내들은 정류장 반대편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목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윽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침을 뱉으며 턱짓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빙고. 저기 기어나오네. 오늘이야말로 전현 애비한테 제대로 된 선물을 보내주자고. 백가람의 시선이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다. 마을 안쪽에서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는 젊은 여성이 보였다. 20대 초반쯤 되었을까? 앳된 얼굴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책이 든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주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백가람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평범한 만남을 위해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접근하는 하이에나의 움직임 그 자체였다. 백가람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버스는 1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강철처럼 단단한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마침내 여성이 정류장 앞에 도착했다. 이어폰을 빼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3명의 사내가 자신을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두머리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와 함께 더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왜 이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내 애비가 우리 지네 개발 밥줄을 끊어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순진한 년. 잘못 보셨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나혜윤이라는 이름표가 가방에 달린 여성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남자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쓸었다. 모른다고. 내 애비 나석현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우리 사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거든. 근데 말이야, 그 잘난 정의같이 딸년한테는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오늘 여기서 아주 좋은 거 배우게 해줄게. 순간 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사내들이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거리를 좁혔다. 혜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후였다. 덩치 큰 사내 중 하나가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다. 나 놓으세요. 시끄러운 주둥아리는 조용한 데 가서 놀려줄게. 따라와. 내 애비한테 아주 생생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야 하거든. 지 딸년이 어떻게 여러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이야. 응. 내가 소리 지를수록 더 재밌을 거야. 아, 요즘은 인터넷 방송도 잘 된다던데 특별히 생중계라도 해줄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노골적이고 추악한 협박. 백가람의 손이 저절로 굳게 말아 쥐어졌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동시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머릿속에서 동기들의 마지막 농담이 다시 한번 울렸다. 민간에서는 부디 이 손으로 흙이나 만지며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한 여성의 인생을,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랄하고 비열한 폭력이었다. 버스는 이제 곧 도착할 터였다. 이 버스를 타면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세계를 등지고 조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그녀의 몸은, 그녀의 UDT 정신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거기. 그 더러운 손 안 떼나. 백가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정류장 일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내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웬 젊은 여자가, 그것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UDT 대원들은 해병대와 같은 훈련을 받고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을 달기도 한다. 우두머리 사내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비웃었다. 뭐야, 이 쌍년은? 군바리 계집이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깝치고 있어? 해병대? 그거 완전 개병대 아니냐? 너도 맛 좀 보고 싶어서 끼어드는 거야? 백가람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해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팔목을 붙잡힌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 눈물과 공포로 얼룩진 그 눈이 간절하게 백가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백가람의 눈빛이 특수전 요원의 살기로 돌변했다. 적성 개체 셋. 리더 격 하나, 행동대원 둘. 리더는 40대, 신장 약 175cm, 체중 약 80kg. 오른쪽 허리춤에 흉기 은닉 가능성. 나머지 둘은 20대, 체격은 좋으나 훈련되지 않은 움직임. 주변 엄폐물 없음. 증원 가능성 낮음. 제압까지 예상 소요 시간 15초 이내. 백가람의 머릿속에서 상황 분석과 작전 계획 수립이 순식간에 끝났다. 3초. 군 생활 10년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그 아가씨한테서 손 떼고 조용히 꺼져. 그럼 목숨은 붙여주지. 백가람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해운의 팔을 잡고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욕설을 뱉으며 백가람에게 다가왔다.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년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서비스해주마. 군복 입은 년은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말이야. 앙탈 부리는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아. 남자의 더러운 손이 백가람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백가람의 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뻗어오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안쪽으로 꺾으며 동시에 몸을 파고들어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UDT에서 연마한 근접 전투 기술이었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남자는 억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2초.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놀라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며 달려들었다. 백가람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낮추며 오른발을 뒤로 힘껏 걷어찼다. 달려들던 남자의 정강이뼈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백가람은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등을 어깨로 강하게 밀쳐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며 칼을 놓쳤다. 3초. 마지막으로 남은 우두머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백가람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차올려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는 칼날이 아닌 손잡이 부분으로 번개처럼 달려들어 남자의 턱을 올려쳤다. 퍽!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정확히 8초. 사내 셋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정류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먼지 날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백가람은 가슴을 빠르게 오르내리며 호흡을 골랐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실전의 감각. 훈련장이 아닌 진짜 거리에서의 싸움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버스였다. 백가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이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으로 다가왔다. 끼그. 문이 열리는 소리.
백가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저 버스를 타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인간 쓰레기들, 그리고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혜윤. 버스 기사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가씨, 안 타요? 백가람의 시선이 혜윤에게 향했다.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안 타요. 백가람은 나직하게 대답했다. 선택은 끝났다. 출발합니다. 기사의 외침과 함께 버스 문이 닫혔다. 푸시우 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버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가람은 멀어져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백가람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문은 닫혔지만 눈앞에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우두머리 산에 마태웅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턱뼈가 부러졌는지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그 눈빛만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이 미친 군발이 샹년 내가 누군지 알아내서 내년 보지부터. 그의 더러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가람은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바로 옆 낡은 창고의 녹슨 철제 벽으로 그를 밀어붙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태웅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주둥아리로 짓거려봐. 턱으로 안 끝나. 내 놈 혀를 뽑아서 목구멍에 쳐넣어 줄 테니까. 백가람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괴수, 크라켄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마태웅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눈앞의 여자는 그냥 군인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운 진짜 살인병기였다. 백가람은 그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마태웅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머지 두 놈은 이미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차량 번호, 이름, 내 놈들 사장 이름까지 전부 기억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아가씨나 그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해 앞바다에 내 놈들 장기가 헤엄쳐 다니게 될 줄 알아. 이건 경고가 아니라 약속이다. 마태웅과 그 일당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차에 오르기 직전 마태웅이 이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검은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사라졌다. 백가람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저 괜찮으세요? 백가람이 혜윤에게 다가가려 할 때 혜윤의 몸이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쇼크가 온 것이다. 정신 차려요. 백가람은 재빨리 달려가 쓰러지는 혜윤을 부축했다.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다. 그녀는 혜윤을 벤치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다행히 정상이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 UDT에서 배운 응급 처치술에 따라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고 옷의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진해구 웅천동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상황 설명.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또다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구급차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구급대원 2명이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3명의 괴한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맥박과 호흡은 현재 정상, 외상은 없습니다. 백가람의 군더더기 없는 설명에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윤의 상태를 살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목격자이자 상황에 개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병원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 진술도 필요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도 해 주셔야 합니다. 백가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구급차는 진해 연세S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백가람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들것에 실린 혜윤이 응급실로 옮겨지고 백가람도 그 뒤를 따랐다. 분주하게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백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환자 가방에 휴대폰이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혜윤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최근 통화 목록 최상단에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다. 간호사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윤아? 아버님, 여기는 연세S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 나혜윤 환자분께서 쇼크로 쓰러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우리 혜윤이가 왜 병원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그때 링거를 맡고 있던 혜윤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백가람을 발견한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백가람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언니 전역하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백가람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차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가여운 여성에게 짐을 더 얹어줄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할 몫이었다. 20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학자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무언가에 대한 날카로운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장 혜윤의 침대로 다가왔다. 혜윤아, 괜찮으냐? 아빠 왔다. 아빠. 혜윤은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딸을 꼭 껴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빛은 딸을 향한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백가람을 바라보았다. 혹시 제 딸아이를 구해준 분이십니까? 백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네.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백가람의 위아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전투복 다부진 자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백가람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는 나혜윤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나석현입니다. 저녁 신고하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백가람 상사입니다. 나석현 기자의 눈이 커졌다. 군인이셨군요. 어쩐지. 나 기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백가람의 손을 굳게 잡았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백 상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혜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이 언니 나 때문에 저녁날인데도 버스도 놓치고. 나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백가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딸아이 때문에 백 상사님의 앞길에 누가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백가람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상실감을 나 기자는 모를 리 없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백가람은 병원을 나섰다. 나 기자가 극구 살해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경찰 진술까지 마친 그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이미 떠났어야 할 진해에 발이 묶여버렸다. 그녀는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다. 좁고 퀴퀴한 방에 들어서자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녁 8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석현 기자였다. 백 상사님 저녁은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정말 괜찮습니다. 용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나 기자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가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 집 창문에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입 조심해라, 다음은 내 딸년이다. 라고 적힌 벽돌이었습니다. 백가람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동네 파출소 인력으로는 그놈들은 진해개발이라는 회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도 연이 닿아 있고요. 단순 협박으로는 입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백 상사님께 이런 부탁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이라도 저희 집 근처에 머물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살해는. 백가람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 주소 보내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더풀백에서 낡은 잠수용 나이프를 꺼내 군화에 꽂았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조용한 삶을 꿈꾸던 저녁의 날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눈앞에서 약자를 건드린 놈들에게, 그리고 그 비겁한 복수의 칼날을 다시 한번 겨눈 놈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심했다. 크라켄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을 뿐이었다. 나석현 기자의 집은 진해의 구도심,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백가람이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순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끈 채 서 있었고 경찰 2명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의무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다. 백가람은 그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경찰들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별일 없으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저런 식의 대응으로는 놈들의 위협을 막을 수 없었다. 백가람은 나 기자에게 집 주변을 경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주무시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는 집 맞은편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의 옥상으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UDT 시절 야간 침투 및 감시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옥상은 나 기자의 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완벽한 감시 포인트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녁날 밤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더플백에서 소형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군용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 목표를 식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골목 전체를 자신의 감시 구역으로 설정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소리,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자정이 넘고 새벽이 가까워오면서 골목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화로운 시간. 하지만 백가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적은 항상 가장 방심한 순간을 노리는 법이다. 새벽 2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골목 저편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어둠에 녹아들 듯 다가오는 검은색 승합차. 낮에 봤던 바로 그 차였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서고 4명의 그림자가 차에서 내렸다. 낮에 봤던 3놈에 한 놈이 더 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백가람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단순 협박이 아니었군. 아예 집을 부수고 사람을 해치러 온 건가. 그녀는 허리춤에 나이프를 확인하고 옥상 난간에 몸을 바짝 붙였다. 놈들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나 기자의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한 놈이 담을 넘으려고 기웃거리고 다른 놈들은 망을 보고 있었다. 오늘 저 새끼네 집안 아주 작사를 내놓자고. 특히 그 딸년 방이 어디랬지? 2층 오른쪽 창문. 불 꺼진 거 보니까 자고 있나 본데. 오늘 아주 좋은 꿈 꾸게 해주자. 놈들이 역겨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다. 백가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옥상 바닥에 있던 깨진 기와장 조각 몇 개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망을 보고 있던 놈들 중 하나의 뒤통수를 향해 정확하게 기와장을 던졌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악! 기와장에 맞은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뭐야? 어떤 새끼야? 놈들이 당황하여 소리가 난 옥상 쪽을 쳐다보는 순간 백가람은 이미 옥상 난간을 박차고 뛰어내린 후였다. 2층 높이였지만 그녀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과 창틀을 이용해 충격을 흡수하며 소리 없이 착지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저기 있다. 저 미친년이야. 한 놈이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백가람은 땅에 발이 닿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을 향해 돌진했다. 놈이 쇠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그녀는 몸을 숙여 피하며 그대로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놈의 턱을 올려치고 이어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이 쌍년이. 다른 2놈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다. 백가람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는 몸을 낮춰 땅을 짚으며 다리를 힘껏 휘둘렀다. 마치 태권도의 하단 돌려차기와 같은 동작이었다. 2놈의 발목이 동시에 걸려 넘어지며 균형을 잃었다. 그들이 땅에 넘어지는 찰나 백가람은 쓰러진 놈의 손에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었다. 내 놈들은 오늘 나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다. 백가람은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 같았다. 기와장에 맞았던 놈이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다. 백가람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힘껏 던졌다. 방망이는 회전하며 날아가 정확하게 칼을 꺼내려던 놈의 손목을 강타했다. 빡!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놈.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놈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시끄럽고 내 놈들 사장이 누구야? 이름 사는 곳 지금 당장 불어. 백가람은 쓰러진 놈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물었다. 최판석 사장님입니다. 진해개발 대표고 집은 석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놈은 겁에 질려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때 집안에서 불이 켜지고 나석현 기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골목의 처참한 광경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백가람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백 상사님, 이게 대체. 신고해 주십시오. 특수 주거침입에 흉기 소지, 살인 미수까지 추가해서요. 백가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는 놈에게 말했다. 내 놈들 사장한테 똑똑히 전해. 오늘 밤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놈들이 오늘 하려던 짓을 수백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야.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4명의 조폭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나석현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가람에게 말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백 상사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놈들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백가람의 눈빛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놈들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해개발과 최판석에 대한 모든 것.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 기자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취재하며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시죠. 나 기자의 서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벽면 가득 진해개발 관련 스크랩 기사와 등기부등본, 관계자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백가람에게 최판석이라는 인물과 그의 회사가 어떻게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불법 철거 용역, 상인 협박, 공무원 뇌물 수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최판석이 있었다. 백가람은 밤새 나 기자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도시의 독버섯 같은 거대한 악을 뿌리 뽑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동이틀 무렵 백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제가 직접 놈의 소굴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기자는 기겁하며 그녀를 말렸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기자님,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자님께서는 놈들의 비리 증거를 세상에 알릴 준비만 해주십시오. 제가 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는 나 기자의 집을 나섰다. 저녁날 입었던 깨끗한 전투복은 이미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저녁의 날은 이렇게 한 도시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지난 10년간 잠들어 있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심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나석현 기자의 서재는 하룻밤 사이에 전쟁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벽에 붙어 있던 어지러운 자료들은 백가람의 손을 거쳐 체계적인 정보로 재분류되었다.
최판석의 사진을 중심으로 그의 자금줄, 행동대, 그리고 인맥을 나타내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갔다. 단순한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적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야 했다. 그것이 백가람이 지난 10년간 특수전의 생지옥 속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최판석의 주된 자금줄은 세 곳입니다. 나 기자가 손가락으로 사진 몇 장을 가리켰다. 첫째는 진해 중앙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채와 보호비 갈취. 둘째는 외곽공단 지대에 숨어있는 불법 도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입원은 진해개발이라는 허울을 쓰고 벌이는 유령 용역 사업과 건설 비리입니다. 백가람의 눈빛이 두 번째 사진, 허름한 창고 건물처럼 보이는 불법 도박장 사진에 멎었다. 이곳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에 3번, 밤에만 열리는 이동식 도박장입니다. 장소는 매번 바뀌고 조직의 핵심 멤버들만 위치를 안다고 합니다. 진해의 웬만한 주먹패들과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죠. 하룻밤에 오가는 돈이 수억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백가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 작전의 얼개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적의 심장을 치기 전에 먼저 돈줄부터 끊어 호흡을 곤란하게 만든다. 행동대장 격인 인물은 누굽니까? 최판석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놈. 독사. 별명이 독사인 박창호라는 놈입니다. 나 기자는 다른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30대 후반에 날카로운 눈매와 뱀처럼 교활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잔인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최판석의 모든 더러운 일은 저놈 손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어젯밤 기자님 댁을 습격한 놈들도 독사의 직속 부하들일 겁니다. 정보 수집은 끝났다. 이제 실전 정찰에 나설 차례였다. 백가람은 나 기자에게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뒤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전투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시장에서 산 낡은 청바지와 어두운색 후드티를 입었다. 군인이 아닌 이 도시의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후드티 아래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정찰지는 진해 중앙시장이었다. 활기 넘치는 시장의 풍경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백가람은 시장 구석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청년 몇몇이 가게마다 돌며 돈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쌈짓돈을 내어주었다. 백가람은 그들의 얼굴과 인상착에 그리고 돈을 건네받아 사라지는 동선을 빠짐없이 머릿속에 기록했다. 다음 목표는 독사 박창호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나 기자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석동의 한 유흥주점을 아지트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백가람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그 술집 맞은편의 낡은 상가 옥상에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완벽한 관측 지점을 확보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고급 세단 한 대가 술집 앞에 멈춰 섰고 독사가 부하 며칠 거느리고 차에서 내렸다. 백가람은 쌍안경으로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사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독사가 술집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의 습관, 그가 만나는 인물,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독사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서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백가람은 조용히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독사가 향한 곳은 진해 외곽에 버려진 냉동 창고였다. 창고 주변에는 이미 수십 대의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오늘 밤 불법 도박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백가람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적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주변의 지형과 경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입구는 두 곳, 하지만 뒤편 언덕의 숲을 통하면 감시를 피해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다. 경비는 정문에 4명, 후문에 2명. 모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 날 백가람은 나 기자의 서재로 돌아와 모든 정찰 결과를 공유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진의 지도 위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도박장입니다. 놈들의 돈줄을 박살내고 행동대장인 독사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짓밟아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겁니다. 혼자서 그 많은 놈들을 상대하시겠다는 겁니까? 나 기자가 경악하며 물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백가람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혼란을 만들어 그 혼란을 지배할 겁니다. UDT의 기본 전술 중 하나는 충격과 공포입니다. 적이 무엇에 당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도박장이 열리는 날 밤 창고의 전력을 차단하여 완벽한 암흑과 혼란을 조성한다. 동시에 내부로 진입해 핵심 인물들을 무력화시키고 도박 자금을 모두 탈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응징하여 그의 위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 돈은 우리가 가질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에게 돌아가야죠. 백가람은 나 기자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이 내용을 익명으로 경찰과 시청,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제보해 주십시오. 메모지에는 진해 개발의 불법 도박 자금, 진해 중앙시장 피해 상인들에게 환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작전을 하루 앞둔 밤, 백가람은 낡은 군용 더플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위성 전화를 꺼냈다. 군을 떠나면서 반납했어야 할 물건이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짧은 암호 코드를 입력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선배님 접니다. 백가람. 까람이. 전역했다더니 웬일이야? 이 전화는 어떻게 해? 선배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비살 상용으로.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는 걸로. 백가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잠에서 깨어난 크라켄이 마침내 먹잇감을 향해 촉수를 뻗기 시작했다. 작전 당일 밤 진해 외곽에 버려진 냉동 창고 주변은 욕망과 탐욕의 열기로 가득했다. 수십 대의 값비싼 차들이 내뿜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밝혔고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소음과 함께 도박에 열중한 사람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고 입구를 지키는 덩치 큰 사내들은 연신 담배를 피우며 그들만의 왕국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속을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백가람은 창고 뒤편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언덕 위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낮에 봐두었던 침투 루트였다. 그녀의 복장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어둠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등에는 작은 전술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옛 UDT 선배가 비밀리에 구해준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야간 투시경, 소형 EMP 전자기펄스 폭탄, 그리고 섬광탄과 연막탄 몇 발. 모두 군용 표식이 제거된 비살상용 특수 장비들이었다. 타겟, 모두 창고 내부 진입 확인. 외부 경비 6. 내부 인원 약 50여 명 추정. 그중 조직원 10명 내외. 독사 박창호는 내부 VIP 룸의 위치.
백가람은 소형 적외선 망원경으로 창고 내부의 여론을 파악하며 머릿속으로 마지막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박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백가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숲을 빠져나와 창고의 낡은 외벽에 접근했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꺼낸 소형 EMP 폭탄을 창고의 외부 배전반에 부착했다. 타이머를 1분으로 맞춘 뒤 그녀는 와이어가 달린 갈고리를 옥상 환풍구에 던져 고정시키고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옥상에 도달한 그녀는 배낭에서 또 다른 장비를 꺼냈다.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 소형 드릴이었다. 그녀는 창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낡은 합판 지붕에 섬광탄과 연막탄을 투입할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뚫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0초. 그녀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 EMP가 터지기 직전의 위치에 몸을 숨겼다. 5, 4, 3, 2, 1. 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배전반에 부착된 EMP가 터졌다. 그 순간 창고를 밝히던 모든 조명과 CCTV, 그리고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가 일제히 꺼졌다. 완벽한 암흑. 뭐야? 정전이야? 어떤 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백가람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들 속으로 섬광탄과 연막탄을 차례로 투입했다. 피웅우, 퍼펑우. 귀청을 찢는 폭음과 함께 수백만 칸델라의 섬광이 암흑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시력을 마비시켰다. 곧이어 창고 내부는 자욱한 최루성 연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며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충격과 공포. 백가람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옥도처럼 변해버린 창고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지붕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걷어차 부수고 안으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섬광탄이 터질 때 잠시 기절했던 경비에게서 빼앗은 묵직한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으악! 내 눈! 숨을 못 쉬겠어. 살려줘. 연기 속에서 백가람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일반 도박꾼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진해 개발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복장과 문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새끼야. 잡히면 죽여버리겠어. 한 놈이 칼을 들고 허공을 휘저었다. 백가람은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다른 한 놈이 동료의 비명을 듣고 돌아보는 순간 날아온 쇠 파이프의 다리를 맞아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UDT의 근접 전투 기술은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고 숨통을 조였다. 혼란의 와중에도 독사 박창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VIP 룸에서 뛰쳐나와 돈 가방을 챙겨 후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다. 이쪽이다. 정신 차리고 나부터 엄호해.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백가람에게 모두 제압당한 후였다. 그가 후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한 그림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백가람이었다. 오랜만이네, 독사. 너였냐? 이 미친년. 독사는 눈이 뒤집혀 돈 가방을 내던지고 품에서 칼을 꺼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가람은 그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느리고 서툴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피해 칼을 든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팔을 꺾어 올리며 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악! 독사의 비명과 함께 백가람은 그의 턱을 잡아 돌려 바닥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떨어진 그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버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창고 안의 모든 조직원들은 의식을 잃거나 팔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고 독사는 백가람의 발밑에 무력하게 제압되어 있었다. 일반 도박꾼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망친 후였다. 백가람은 독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를 끌고 하룻밤의 도박 자금 수억 원이 담긴 돈 가방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돈 가방 중 하나를 칼로 찢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 돈 내 놈들 것이 아니야. 그녀는 독사의 입에 지폐 몇 장을 쑤셔 넣었다. 이건 내 놈들이 그동안 빼앗고 짓밟았던 사람들의 피눈물이다. 백가람은 독사를 창고 중앙 기둥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는 나 기자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독사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사장 최판석에게 전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다음은 바로 너희들의 심장이다. 백가람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연기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진해 지역 신문 일면에는 대서특필 기사가 실렸다. 진해 개발 불법 도박장, 의문의 세력에 의해 습격당해 수억 원의 현금, 중앙시장 피해 상인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판석은 자신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신문을 읽으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것을 넘어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래, 나다. 처리해야 할 사람이 생겼다. 여태까지와는 다른 아주 귀찮은 암컷이야. 전국에 있는 내 식구들 전부 진해로 불러들여. 그년 산채로 잡아와. 진해의 밤거리는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가람의 대담한 습격은 진해의 어두운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하룻밤 사이에 최대 자금줄이 박살나고 가장 신임하던 행동대장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은 최판석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는 분노했다. 단순히 사업에 타격을 입어서가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해온 자신의 권위, 그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진해는 하룻밤 사이에 낯선 도시로 변해갔다. 최판석의 명령 한마디에 전국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던 진해 개발의 연줄들이 하이에나처럼 진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항구와 터미널, 역전에는 험악한 인상의 외지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들은 백가람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을 들고 이잡듯 도시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최판석은 그녀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제 백가람은 도시 전체의 표적이 되었다. 나석현 기자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백가람은 그와 그의 딸 혜윤을 설득하여 아무도 모르는 친척 집으로 피신시켰다. 이제부터는 절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놈들은 분명 기자님 가족을 노릴 겁니다. 백 상사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사냥꾼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으로 사냥터 한복판이니까요. 백가람은 그들을 떠나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정해진 거처 없이 도시를 떠도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낡은 공사장에 버려진 건물이나 재개발 지역의 빈집에 몸을 숨겼다.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움직이며 놈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UDT 시절 적진에서 며칠씩 잠복하며 생존하는 훈련은 그녀에게 일상과도 같았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최판석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일반적인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주먹만 쓰는 족속이 아니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이었다. 며칠간 백가람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자 그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어중이떠중이 부하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 막대한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했다. 군 정보사령부 특임대 출신이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뒷세계의 해결사로 활동하는 남자. 코드네임 탱고. 그는 목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감정도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었다. 탱고는 백가람처럼 무식하게 도시를 뒤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의 습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백가람이 UDT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나석현 기자 부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정의감이라는 병이지. 그는 백가람을 직접 사냥하는 대신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미끼는 당연히 나석현 기자와 나혜윤이었다. 피신해 있던 나 기자와 혜윤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지냈다. 하지만 탱고의 정보망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해커를 고용해 통신 기록을 뒤지고 흥신소를 동원해 친인척 관계를 파악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이 숨어있는 경남 고성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냈다. 그날 밤 백가람은 진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장복산 중턱에 버려진 군용 벙커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대포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전화를 받았다. 누구지? 백가람 상사. 만나서 반갑다. 내년이 내 왕국을 아주 신나게 헤집어 놓았더군. 최판석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가 찾는 것 같아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최판석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혜윤이었다. 아빠. 으악. 살려주세요. 혜윤아. 이놈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나 기자의 절규도 함께 들려왔다. 백가람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 이놈. 그분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내가 내 놈 심장을 뽑아서 씹어먹을 줄 알아. 하하. 역시 화끈해서 좋아. 자, 선택지를 주지.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진해항 제7부두의 폐공장으로 혼자 와라. 물론 내년이 좋아하는 경찰 친구들은 빼고.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 딸년의 예쁜 얼굴에 내가 직접 그림을 좀 그려줘야겠어.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 애비한테 실시간으로 보내주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이 상대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와 같은 군인 출신이지. 너보다 더 뛰어날지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도록. 최판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함정.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를 잡기 위해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미끼를 던진 것이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성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폐공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다. 백가람은 벙커 바닥에 내려놓았던 더플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장비를 꺼냈다. 군을 떠나면서 전우가 마지막 선물이라며 건네주었던 것. 날카롭게 빛나는 UDT 특수 단검과 손에 익은 KO 권총. 그리고 실탄이 든 탄창 2개였다. 그녀는 묵묵히 탄창을 결합하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철컥.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어두운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강철처럼 차갑고 비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산을 내려와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훔쳤다. 그리고는 헬멧을 눌러쓰고 진해항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외로운 전사의 포효였다. 진해항 제7부두. 한때는 활발한 무역항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의 팽창에서 밀려나 잊혀진 곳. 붉게 녹슨 철골 구조물들과 속을 알 수 없는 낡은 창고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백가람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 약속 장소에서 2km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에 몸을 숨겼다. 훔친 오토바이는 이미 바다 깊숙이 수장시킨 후였다. 이곳은 그녀에게 낯선 땅이 아니었다. UDT 시절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의 주 무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형과 지물, 바람의 방향과 소금기의 농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에 익숙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를 타고 소리 없이 폐공장을 향해 접근했다. 목표물은 부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폐유조선이 정박된 바로 앞의 제3공장이었다. 접근하는 내내 그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경계는 허술했다. 마치 어서 오시오라고 문을 열어놓은 듯한 함정. 이것이 바로 탱고라는 남자의 방식이었다. 상대에게 자신이 함정 속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대화하는 것. 공장에서 약 500m 떨어진 크레인 더미 뒤에 자리를 잡은 백가람은 쌍안경을 꺼내 공장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공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다. 공장 옥상 가장 높은 저수조 위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스코프의 반사광. 탱고의 저격 지점이었다. 정문과 후문에는 각각 4명씩 총 8명의 조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공장 내부 중앙부에는 희미한 조명 아래 2개의 인형이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석현 기자와 혜윤이었다. 완벽한 함정. 저격수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광장 한가운데에 미끼를 던져놓고 사냥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킬박스킬 바크스였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 대포폰이 진동했다. 최판석이었다. 백가람. 내년이 내 사냥터에 도착한 걸 환영한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찬 조소가 묻어 있었다. 내년의 전우라는 탱고가 너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다더군.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기계적인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였다. 백가람 상사. 정보사 특임대 707부대 출신 서진우다. 사람들은 탱고라고 부르지. 백가람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놈이었나. 부대 자금을 빼돌리고 여군 하사를 성추행해서 쫓겨난 쓰레기가. 역시 조사는 확실하게 했군. 그래, 나는 쓰레기다. 하지만 쓰레기는 돈이 되지. 너처럼 가짜는 정의감에 목숨이나 거는 멍청한 년과는 달라.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내가 지금부터 10분 안에 공장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으면 저 딸년의 어깨부터 한 발씩 쏴서 맞추도록 하지. 내가 보는 앞에서 말이야. 심리전이었다. 그녀의 전우애와 정의감을 자극하여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하지만 백가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놈이야말로 멍청하군, 탱고. 내가 상대하는 건 힘없는 민간인이 아니야. 백가람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공장 측면,
바다와 맞닿아 있는 거대한 배수관으로 향했다. UDT의 기본은 물이 있는 곳은 모두 길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크레인 더미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바다로 소리 없이 몸을 던졌다. 10월의 바닷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수면 위로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보이며 헤엄쳐서 배수관 입구로 접근했다. 쇠창살로 막혀 있었지만 낡고 녹슨 창살 몇 개를 뜯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시궁창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두운 배수관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배수관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악취, 그리고 정체 모를 부유물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백가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공장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이 배수관은 공장 지하의 폐수 처리 시설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얼마나 전진했을까? 마침내 그녀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수직 통로를 발견했다. 공장 내부로 통하는 맨홀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맨홀 뚜껑을 밀어 올리고 주변을 살폈다. 공장 1층의 가장 구석진 낡은 기계들 뒤편의 어두운 공간이었다. 성공적으로 잠입한 것이다. 공장 내부는 거대하고 고요했다. 천장의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먼지 쌓인 거대한 기계들의 실루엣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방에 널린 쇠 파이프와 철제 구조물들은 완벽한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백가람은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저격수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었다. 왕을 잡기 전에 왕의 가장 위협적인 비숍을 먼저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순찰을 돌고 있던 조직원 2명의 등 뒤로 접근했다. 한 놈의 입을 막고 목의 경동맥을 눌러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다른 한 놈이 돌아보는 순간 복부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의 무전기를 빼앗아 주파수를 맞췄다. 이상하다. A 구역의 놈들이 응답이 없어. 장난치지 말고 대답해, 이 새끼들아.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백가람의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놈들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백가람은 공장 내부의 철제 계단을 타고 저격수가 있는 크레인을 향해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3층 높이의 캣워크에 도달했을 때였다. 찾았다. 무전기에서 탱고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시에 핑으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백가람의 바로 옆 철제 난간에 불꽃이 튀었다. 저격이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뿐만 아니라 열 감지 스코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백상사.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 시간이다. 탕, 탕, 탕. 연이은 저격이 시작되었다. 백가람은 몸을 날려 거대한 기계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그녀가 숨은 엄폐물을 때리며 콘크리트 파편과 쇠조각들을 비처럼 흩뿌렸다. 완벽하게 제압당한 상황. 이대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기계 옆을 지나는 낡은 고압 증기 파이프가 들어왔다. 백가람은 결심했다. 그녀는 KO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날렸다. 탱고의 저격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그녀는 몸을 굴리며 증기 파이프의 가장 낡고 부식된 부분을 향해 정확하게 3발을 발사했다. 펑으. 총알에 맞은 파이프가 굉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수백 도의 뜨거운 증기가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며 순식간에 공장 내부를 자욱한 안개로 뒤덮어버렸다. 탱고의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다. 이 미친년. 무전기 너머로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1층으로 내려가서 전현을 찾아.
샅샅이 뒤져서 죽여버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저격수의 시험장은 UDT의 사냥터가 되었다. 백가람은 뜨거운 증기 속에서 권총을 고쳐 잡고 적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암살자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욱한 증기는 백가람에게 최고의 아군이자 은신처였다. 야간 투시경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열 감지 스코프로도 어지럽게 피어오르는 열기 때문에 조준이 불가능했다. 탱고는 그의 가장 큰 무기인 시야를 잃어버린 채 크레인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흩어져서 찾아. 전혀는 지금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탱고의 고함 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렸다. 그의 명령에 아래층에 있던 조직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증기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가람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시야가 차단되었을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백가람은 눈으로만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 공기의 흐름, 희미한 냄새까지 동원해 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특수전 요원이었다. 적 3명. 11시 방향에서 접근 중. 백가람은 기계 뒤에 숨어 쇠 파이프 바닥을 밟는 미세한 발소리의 차이를 감지해냈다. 그녀는 권총을 다시 홀스터에 넣고 허리춤에 UDT 단검을 뽑아 역수로 쥐었다. 총성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뿐이었다. 지금부터는 소리 없는 암살의 시간이었다. 증기를 헤치고 다가오던 조직원 하나가 바로 그녀가 숨은 기계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다. 백가람은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고 등 뒤에서 목을 칼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놈이 쓰러졌다. 나머지 두 놈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백가람은 이미 그들 사이를 파고든 후였다. 한 놈의 오금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한 놈의 손목을 꺾어 들고 있던 쇠 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쇠 파이프로 두 놈의 머리를 차례로 가격했다. 모든 것이 단 5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백가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증기 속을 유영하는 상어처럼 흩어져 있는 조직원들을 차례차례 사냥하기 시작했다. 비명은 사치였다. 놈들은 자신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어둠과 증기 속으로 차례차례 쓰러져 갔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으악! 여기 뭐가? 도와줘! 무전기 너머로 단말마 같은 비명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탱고는 크레인 위에서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학살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공장 내의 모든 조직원들이 정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탱고뿐이었다. 백가람은 고개를 들어 증기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크레인의 실루엣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를 바꿀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계를 타고 크레인으로 이어지는 좁은 철제 빔 위로 올라섰다. 거기 있는 거 안다라 백가람. 비겁하게 숨어만 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탱고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증기가 피어오르는 아래쪽을 향해 저격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알이 쇠 파이프와 기계들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하지만 그가 아래쪽에 정신이 팔린 사이 백가람은 이미 크레인의 철골 구조물을 타고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하고 있었다. 마침내 저격수의 둥지에 도달한 백가람은 조용히 그의 등 뒤에 섰다. 그녀의 등장조차 알아채지 못한 탱고는 여전히 아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끝났다, 서진우. 백가람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탱고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가 육중한 저격총을 돌리기도 전에 백가람의 군홧발이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균형을 잃은 탱고가 비틀거리는 사이
백가람은 그의 저격총을 걷어차 크레인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다. 이 미친년. 무기를 잃은 탱고는 품에서 군용 대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백가람 역시 UDT 단검을 꺼내 맞섰다. 좁은 크레인 조종석 안에서 2명의 전직 특수부대원의 처절한 칼싸움이 시작되었다. 카캉, 카캥.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탱고의 공격은 힘과 분노가 실려 있었지만 백가람의 움직임은 냉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흘려내고 빈틈을 노려 그의 팔과 다리에 자상을 입혔다. 피를 흘리기 시작한 탱고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백가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탱고의 칼을 쥔 손목을 쳐내고 그대로 파고들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내 놈이 졌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에 탱고의 몸이 굳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패배와 죽음의 공포가 떠올랐다. 백가람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칼자루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하지만 탱고와의 싸움은 그녀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그의 칼날이 그녀의 왼쪽 팔뚝을 깊게 스쳐 지나가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 나 기자와 혜윤이 묶여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모든 적을 제압했다. 이제 인지를 구출하고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최판석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악마처럼 울려 퍼졌다. 대단하구나, 백가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탱고 그 쓸모없는 놈까지 처리하다니. 하지만 말이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장의 모든 출입문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닫히기 시작했다. 두꺼운 강철 셔터가 내려와 공장을 완벽한 밀실로 만들어버렸다. 이제부터 쇼타임이다. 내년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공장을 통째로 태워버릴 테니 말이야. 그 기자놈 부녀와 함께 사이좋게 통구이가 되라고. 하하.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공장 바닥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놈들이 미리 부어놓은 휘발유에 원격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져나갔다. 백가람은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피어오르는 유독가스 속에 갇혀버렸다. 부상당한 몸 구해야 할 2명의 인질, 그리고 탈출구 없는 불지옥.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화만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다. 낡은 기계에 묻어있던 기름때와 바닥에 뒹굴던 폐자재들은 훌륭한 연료가 되어주었다. 타타다그. 나무 기둥 타는 소리, 끼이그. 열기에 뒤틀리는 철골 구조물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시커먼 유독가스가 천장을 뒤덮고 산소는 급격히 희박해졌다. 콜록, 콜록. 백가람은 부상당한 팔의 상처를 찢은 옷가지로 단단히 동염에 지혈했다. 흐르는 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앞을 가리는 연기와 폐를 태울 듯한 열기였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길을 따라 인질들이 묶여있는 공장 중앙으로 향했다. 아빠, 무서워. 혜윤아, 괜찮다. 아빠 여기 있다. 나석현 기자와 혜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묶여있는 기둥 주변으로도 이미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한 상태였다. 백가람은 불길을 뚫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했다. 그녀의 등장은 부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백가람은 단검으로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냈다. 이제부터 몸을 최대한 낮추고 젖은 옷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 기자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먼저 내 딸부터 데리고 나가주시오. 나는 시끄럽습니다. 전우는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세요. 백가람은 나 기자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그를 거의 부축하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혜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탈출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출입문은 강철 셔터로 막혀 있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천장에서 불붙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쪽입니다. 백가람은 자신이 들어왔던 배수관을 떠올렸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부녀를 이끌고 기억을 더듬어 공장 구석의 폐수 처리 시설로 향했다. 가는 길은 험난했다. 타오르는 기계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무너져 내리는 구조물들을 뛰어넘어야 했다. 그때마다 백가람은 강인한 정신력과 판단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마침내 그들이 지하로 통하는 맨홀 앞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불기둥이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다. 드럼통에 담겨있던 인화성 물질이 폭발한 것이다. 더 이상 길이. 나 기자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백가람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거대한 방수포를 발견했다. 그녀는 부녀를 뒤로 물리고 방수포를 이용해 불길을 덮어 순간적으로 화염을 약화시켰다. 그리고는 그 찰나의 순간 부녀를 이끌고 불의 장막을 뚫고 달려나갔다. 맨홀 뚜껑을 열자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희망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지체 없이 어둡고 축축한 배수관 안으로 몸을 피했다. 등 뒤에서 공장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살기 위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공장 밖 부두에서 최판석은 불타오르는 자신의 함정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고 최고급 와인을 음미했다. 모든 증거는 저 불길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멍청한 군발이년과 귀찮은 기자놈까지 함께 말이야. 아주 완벽해.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의 옆에는 마지막 남은 경호원 2명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두 한 구석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배수관 출구에서 3개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온몸이 검댕과 상처투성이가 된 백가람과 그녀에게 부축을 받은 나석현 기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나혜윤이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유령처럼 보였다. 뭐라고? 최판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품에서 총을 꺼내려는 순간 백가람이 움직였다. 그녀는 부상과 탈진으로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력으로 육체의 한계를 초월했다. 그녀는 나 기자를 옆으로 밀치며 땅에 떨어진 쇠 파이프 조각을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총을 꺼내든 경호원들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한 놈의 손목을 쇠 파이프로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한 놈의 복부를 걷어차 바다에 처박아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최판석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년.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백가람은 피와 검댕으로 얼룩진 얼굴로 지옥의 악귀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최판석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양쪽 어깨와 무릎 관절을 의사가 수술하듯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뚝뚜둑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최판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이제 평생 자신의 발로 일어서지도 2팔을 쓰지도 못하는 폐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 기자가 공장을 탈출하는 와중에 쓰러진 조직원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부두로 쇄도에 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의 초현실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하게 불타오르는 공장,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호원, 팔다리가 부서진 채 비명을 지르는 진해의 암흑가 제왕,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검게 그을린 한 여인. 백가람은 몰려드는 경찰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는 나 기자 부녀에게 아주 희미하게 고갯짓을 한번 해보였다. 그것이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경찰들이 자신을 포위하기 전 부두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새벽의 여명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영웅도 범죄자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유령으로 남기를 선택했다. 진해항 제7부두의 화재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진압되었다. 밤새 타오른 불길은 거대한 폐공장을 앙상한 뼈대만 남은 흉물로 만들어 놓았다. 사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팔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는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의 회장,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경호원, 그리고 공장 곳곳에서 발견된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수십 명의 조직원들.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했지만 관련된 모두의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진실은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나석현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해 개발의 비리와 최판석의 만행, 그리고 자신과 딸을 구해준 정체불명의 여인에 대해서. 하지만 한 명의 여성이 하룻밤 사이에 도시의 암흑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그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판석과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혹은 복수를 다짐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탱고 서진우는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 결국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는 거대 폭력 조직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한 유혈 사태로 종결되었다. 백가람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하룻밤의 신화이자 도시의 전설로 남았다. 진해의 뒷골목에서는 한동안 크라켄이라 불리는 귀신 같은 여인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다. 해병대보다 더 지독한 귀신 잡는 용병 출신이라는 둥,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둥, 실체 없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아리는 진해를,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다. 최판석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석현 기자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과 그가 최후의 순간에 경찰에 넘긴 조직 내부 자료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 선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제왕이 아니었다. 팔다리가 뒤틀린 채 휠체어에 앉아 공허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진해를 암세포처럼 잠식하던 부패의 고리들이 줄줄이 끊겨나갔다. 진해 개발은 해체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 공무원과 경찰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도시는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 더디지만 건강한 회복을 시작했다. 나석현 기자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의 기사는 더 이상 지역 신문의 작은 외침이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용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자신과 딸을 지켜주었던 이름 모를 영웅의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나혜윤은 긴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보다 그 공포를 뚫고 자신을 구해냈던 한 여성의 강인한 모습이 더 깊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해 경찰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그녀의 꿈은 단 하나, 백가람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는 강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편지를 쓰곤 했다. 주소도 받을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편지였다. 언니 잘 지내시나요? 저는 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지옥 같던 공장에서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어요. 언니는 제게 목숨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니처럼 강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다시 한번 언니를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혜윤은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그 편지는 영원히 붙여지지 못할 그녀만의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백가람. 그녀는 진해를 떠났다. 아니, 도망쳤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과 그로 인해 부서진 살뜰로부터 그녀는 강원도 고성으로 가지 않았다. 조용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름도 과거도 버린 채 전국을 떠돌았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외딴 섬의 양식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짓밟았던 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차가운 희열.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남해의 작은 섬마을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정착했다. 말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묵묵히 생선을 나르며 조용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과묵하지만 성실한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외지인들이 나타났다. 육지에서 온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늙은 어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 그들의 배와 집을 빼앗으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육지에서 한번 출동하려면 반나절이 걸리는 외딴 섬의 사정은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백가람은 애써 외면하려 했다. 더 이상 폭력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집에 쳐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퍼붓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백가람은 혼자서 사채업자들의 숙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총도 칼도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이었다. 술에 취해 난장판을 벌이고 있던 사채업자 대여섯 명은 웬 낯선 여자의 등장에 시비를 걸었다. 뭐야, 이년은? 너도 돈맛 좀 보고 싶어서 왔냐?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밤새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채업자들이 선착장 기둥에 속옷 바람으로 나란히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몸에는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을 뿐 심한 상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포와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출동한 해경에게 자신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술술 자백했고 다시는 섬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이후 백가람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힘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후 강원도 고성. 설악산 울산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투명한 동해의 푸른 물결이 잔잔하게 부서지는 곳. 백가람은 마침내 그녀가 꿈꾸던 작은 다이빙 샵을 열었다. 간판에는 고요한 바다 쉼터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고
바닷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안내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진해에서의 일은 아득한 과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 백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무례한 희롱을 시작했다. 1년 전 진해의 어느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보았던 풍경과 비슷했다. 백가람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놈들의 팔다리 몇 개는 부러졌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고 깊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의 고요함과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만하시죠.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에 술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남자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그녀의 도움을 받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혹시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백가람은 시끄러웠던 백사장을 지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깊고 고요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은 깊은 바다와 같아요. 맞서 싸우거나 피하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 제풀에 지쳐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조용히 숨 쉬는 법을 배우면 어느 순간 바다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 안의 크라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분노의 괴수가 아니라 고요한 심해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거듭났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되찾은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